사태 자체로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자케는 문제거리란 뜻인데요. 또 사물이란 뜻도 있고요. 사안이란 뜻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뜻은 사물이란 뜻이고요. 자케, 사물이란 뜻이고요. 또 사안, 법률에서의 안건도 자케인데요. 후설이나 하이데커가 쓰는 자케는 문제가 되는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볼펜을 갖고 설명한다면 이 볼펜이 지금 문제거리죠. 이건 자케입니다. 근데 갑자기 바꿨어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보여줄 수 없어요. 이 사랑도 자케예요. 그러니까 문제거리니까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헤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개념 때문에 그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다의성,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이 뜻으로 맞춰봤다가 저 뜻으로 맞춰봤다 안 맞으니까 헤매게 되죠. 이 개념을 명료하게 만들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3000% 빠지죠. 그러다 보면 무엇을 물었는지를 잃어버려요. 자, 그랬을 때 하이데커가 추천해주는 방법이 그래, 그때 이제 네가 처음에 다루었던, 너를 이끌었던, 너를 가슴 뜨겁게 만들었던 그 사태로 돌아가라. 이론의 책에 빠지지 말고 사태로 돌아가라. 그걸 이제 제 식으로 말하면 물음거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이 존재할 시간을 왜 읽으시려고 하나요? 이걸 이제 물어야죠. 이거에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하셔야 돼요. 하이데커 이렇게 물으라고 그래요. 제가 원해서 묻는 거 아니고 하이데커가 자기의 독자들에게는 존재할 시간을 읽을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물음을 던지라 그래요. 왜 읽으시나요? 자기 책을 왜 읽으려고 그래요? 하이데커는 66년까지 27년에 나왔는데 66년까지도 자기가 존재할 시간에 던졌던 물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혹평을 합니다. 제가 그 66년 이후에 태어났으니까 상관이 없죠. 저는 이해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하이데커가 던진 그 물음의 의미를 이해했다고 보는데 오히려 이제 하이데커는 자기 존재할 시간이나 이런 책들이 그 영어로 번역되기를 바랬어요. 이유는 독일에서는 자기 책이 이해될 것 같지가 않아. 독일 학자들은 자기의 문제, 자기가 뭘 묻고자 했는지 그 물음거리로 돌아가지를 못해요. 말한 것만 자꾸 분석하는 거야.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다 놓치고 차라리 이건 영어로 번역돼가지고 영어권 독자나 또는 이제 아시아권 독자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바람도 갖고 있었죠. 어쨌든 하이데커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요. 자, 하이데커가 아까 이 사태라고 말하려고 했던 거, 본디 물어줘야 할 것, 하이데커를 가슴 뜨겁게 했던 게 뭐냐? 요것도 나중에 설명을 다 드려야 될 용어들인데요. 번역하자면 이제 존재 진리인데 존재란 말 되게 어렵잖아요. 존재란 말은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존자 따로 써야 되고 제자 따로 써야 되죠.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있음이라고 바꿔도 문제가 생깁니다. 자이는 꼭 있음만을 뜻하지는 않고요. 임도 속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틀로는 하이데커가 말하려고 하는 이 존재 진리란 말을 담아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 바하이트는 우리가 진리라고 번역하지만 또 진리라고 번역하면 문제가 아주 큽니다. 진리는 꾸미는 말이죠. 참된 이치란 뜻입니다. 이 진리 말고도 윤리도 있고요. 물리도 있고요. 이치에는 수만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어떤 이치가 됐든지 간에 그 이치가 참이면 진리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 참이란 말을 하나 끌고 나오겠습니다. 이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는 참이 중요합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테고요. 존재라는 것이
마치 이 물병, 이 컵에 물이 이렇게 차오르듯이 보이지 않는 그릇이라고 생각을 해두세요. 어디까지 차 있나요? 모르죠, 뭐.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존재는 마치 이렇게, 알 수 없는 어떤 심연에 깃들이는 물처럼, 보일락 말락, 드러났다, 안 드러났다,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걸 하이데거가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진리하면 빛이잖아요, 서양에서는. 확 드러나는 거, 완전히 드러나는 거, 거짓이 조금도 없는 거, 명명백백한 거, 이걸 진리라고 이해해왔는데, 하이데거는, 진리가 그런 게 아니다. 진리는, 요렇게, 뭔가 심연 안에 들락날락, 요렇게, 자맥질하는 그 어떤 인어처럼, 그 꼬투마루가 슬쩍 보이고 사라지고 그런다. 그걸 찾아내야 된다. 봤다는 거야, 자기가. 그 존재의 이 그 드러남과 숨김, 이거를 자기가 봤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가슴이 설렜다는 거 아니야. 그걸 평생 추구했어요. 그죠? 평생 하이데거가 추구한 물음은 바로 이걸 묻는 물음이죠. 요걸 이제 번역은 존재 물음이라고 하는데요. 요것도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릴 거예요. 어쨌든 하이데거는 물음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를 묻게 만든 가장 중요한 추동력은 뭐였냐면 존재 진리였어요. 근데 진리라는 것이 명명백백한 것이 아니라 드러났다, 숨겼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갑자기 확 떠올랐어요. 엄마 생각이 났어요. 우리 엄마 고생 너무 많이 했지. 아주 눈물이 추룩 나요. 전화를 했어요. 엄마. 근데 목소리가 들리니까 막 엉엉 울게 됐어. 근데 다음날 보니까 엄마를 까맣게 잊었어요. 이게 바로 존재 진리예요. 어머니가 있다라는 것이 어느 날은 확 다가왔다가 어느 날은 까맣게 잊어버리죠. 왜? 그날 내가 일이 많았거든. 존재자에 파묻혀버렸어요. 그 존재는 망각되는 것이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어려운데. 시대를 규정하는 건 참 어렵죠. 저는 요즘 관심 있는 게 이제 상대평가라는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이데거하고 상대평가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당시 시대를 기술시대라고 불렀어요. 기술은 뭘 만들어내는 것이죠.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지식이 필요하고요. 재료가 필요하죠. 세 가지 정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 만드는 사람은 우리는 노동자라고 말할 수 있죠. 기술자, 노동자. 재료는 자연에서 갖고 오니까 자연, 인간. 다음에 이제 이거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나요? 팔아먹겠죠. 그죠? 네. 자, 이 지식을 가진 인간이 인간과 자연에게서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계속 요구를 합니다. 기술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만들어야지. 삼성 그분이 자살하잖아요. 기술이 있는데 왜 못 만드냐? 기술 있잖아. 왜 못 만들어? 만들어내. 너 인간 문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술 있는데 왜 못 만드냐? 그러니까 인간은 기술자가 됐어요. 인간 노동자가 됐어요. 자연은 기술품의 원료가 됐어요. 아름다운 자연, 어머니 같은 대지, 사라진 거죠. 이게 하이데거가 본 그 당시에 아주 암울한 세계상이에요. 저는 한국 사회에서 상대평가의 암울함을 봅니다. ABCD로 쭉 나눴죠? 좋아요, 그거는. 잘하는 사람 A 줘야지. 평가 방식. 그런데 이게 갑자기 사회로 넘어가면서 어떤 일이 생겨요? A 받은 사람이 취업에 성공해. B, C, D는 떨어지는 거야? 왜 그래야 돼요? 공부 잘했다고 취업시킨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전혀 다른 논리인데, 이거는. A, B, C, D로 나누면서 중요한 게 사회로 넘어갔을 때의 몫을 배분하는 기준까지도 공부의 기준으로 가져갔다는 거야. 토플 점수로 취업을 결정했다는 거야. 토플하고 영어 점수하고 취업 능력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상대평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과거 절대평가에 비해서 상당히 객관적이다 라는 인식이 심어졌고, 이 상대평가의 이 객관성이 기초해가지고 이것이 사회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다 상대평가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능력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 능력에 따라서 많이 줘야겠죠. 많이 주는 건 좋았어. 근데 곱셈을 하는 거예요. 많이 주는데 덧셈하지 않고 곱셈을 해요.
처음에는 두 개를 더 주다가 곱하기 2를 해서 4개를 주고요. 다시 곱하기 2를 해. 지금은 몇 배까지 갔어요? 한 140배까지 갔어요. 한 사람이 상대평가 제도에 기초해가지고 140배를 벌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죠. 또는 일 하나도 안 하고도 벌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제가 샜는데요. 우리 시대에 이 문제를 하이데거의 가르침을 잘 받는다면 던져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이제 좀 먼 길을 가셔야겠지만은, 자, 이제 일쪽으로 한번 와주세요. 재미있으시죠? 네. 전 재미없으면 강의 안 해요. 자, 이제 요 문장은 외워주세요. 알문 주어진 물음에 대한 올바른 대답이다. 요거는 이제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써먹을 때는 거기다 구현상이라는 이름을 꼭 붙여서 써주시기 바라고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알을 왜 얘기했냐면 하이데거에서 핵심이 물음이라고 그랬죠. 물음이라고 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이 물음은 가만히 보니까 알미라는 이 정식화 속에 들어가 있어요. 주어진 물음이 있어요. 이 물음을 하이데거가 평생 추구했죠. 그래서 그 하나의 답이 뭐죠?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은 하이데거 자신에게는 미완성이에요. 대답을 완결짓지 못했어요. 또 하이데거 평가자들에게는 하이데거가 의도했던 기획에서 실패한 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유명한 책이죠. 실패했고 완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은 20세기 최고의 고전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아마 가장 중요한 건 물었다는 것이죠. 물었어요. 끝까지 물은 거죠. 그 물음에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그 물음을 끝까지 물음으로써 그 책이 위대하게 된 거죠. 이제 그걸 갖고 이제 제가 이제 알미란 무엇인가를 정식화를 했는데요. 한번 보기를 들어볼까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뭘 보기를 하다가 새해가 밝았어요. 201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무슨 해죠? 예? 기묘년이요? 신묘년. 네, 신묘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묘년인가요? 아직 아닌가요? 언제부터죠? 네, 체계가 있죠, 그죠? 한번 보시죠. 올해가 무슨 해일까요? 가장 쉬운 이 물음에 대해서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본다. 가장 쉽죠, 그죠? 수학 다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되죠. 그래서 학생은 죄가 없어요. 누구한테 죄가 있어요? 선생님이 잘못인 거죠. 학생이 모르는 건 무조건 선생님이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 선생님이 대답해준 그 대답이 올바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이게 문제네. 그 선생님이 마음도 좋고 참 아는 것도 많은데 기묘년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닌 것 같아. 이거 틀린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확인할까요? 그러면 이제 이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죠? 이 해, 무슨 해인지에 이름 붙이는 장명법, 그걸 찾아가야죠. 찾아가서 이제, 이런 체계를 천간 10개, 다음에 이제 12지 12개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강조해 놓은 거 있죠. 신, 묘, 예. 요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임진, 계사 이렇게 이제 쭉 가겠죠. 그죠? 6번 이렇게 쭉 가면은 첫 자리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회갑이라는 것이 되죠. 자, 그러므로, 하나의 물음에 대해서 그 물음이 올바른지 아닌지, 그 대답이 올바른 대답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뭐가 필요해요? 체계. 정당화된 체계가 있습니다. 이미 참이다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체계가 있어야 돼요. 이걸 철학에서 이제 어렵지만,
정당화라고 합니다. 정당화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냥 그래 라고 말해가지고는 올바른 대답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그게 왜 그런지를 보여줄 수 있는,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적 체계,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 물어볼까요? 혹시 지금 여기 제가 제시한 이 이론적 체계가, 저도 이제 뭐 선무당 수준이니까 이거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 체계 자체가 틀렸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물어야겠네요. 근데 이걸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너무나 분명해서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니까,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가 거짓말을 참으로 믿는 경우도 있죠. 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죠, 그죠? 모두가 믿는다고, 모두가 참이라고 알고 있다고 이게 진짜 참이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이런 거죠, 그죠? 네, 체계를 갖고 대답을 했는데 체계 자체가 거짓일 수도 있다. 자, 두 번째 보기는 재미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예전에 한 20대 후반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책이었는데, 최근에 또 한번 다시 읽게 돼가지고, 좀 더 잘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컴퓨터는 생각할 수 있나요? 물음을 던졌어요. 생각할 수 있나요? 네,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컴퓨터는 생각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생각하시나요? 물어요. 생각해요. 이렇게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정말로 생각하세요? 네. 계속 묻겠죠, 그죠? 그럼 나중에 다 이제 묻고 대답하고 질의응답을 대화를 나눈 뒤에, 정말로 생각하시는군요.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보기의 핵심은 뭐냐면 decision making,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과연 컴퓨터가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컴퓨터가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넘기시면요. 그걸 이제 튜링 테스트라고 합니다. 튜링 테스트. 튜링이란 사람은 그걸 튜링 테스트라고 안 하고 모방 게임이라고 불렀어요. 후대 사람들이 이제 그걸 튜링 테스트라고 불렀는데, 어쨌든 뭐 무슨 말로 알고 계시든, 자, 그 박스,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거 한번 보시죠. 이거 많이 해보시죠. 세 사람이 있는데 방이 두 개예요. 갑을 이제 두 명 중에 한 명은 여자입니다. 다음에 이제 이게 을이 아니고 병이죠, 병. 예, 갑을 병인데 병은 딴 방에 있어요. 갑은 남자이고 을은 여자입니다. 이제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칸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A방, B방, 여기 갑, 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병이 있습니다. C방이요. 이 사람은 이제 문제를 푸는 사람이에요. 이 갑은 남자입니다. 여기는 여자예요. 이 갑과 을에게는, 특히 갑에게는 어떠한 미션을 줬냐면, 병이 무엇인가를 물어오면은 여자인 것처럼 대답을 해라. 여자인 것처럼 대답을 해라. 병은 지금 갑, 을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한 명은 남자고 한 명은 여자라는 건 아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메시지라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이제 그 텔레그래프예요.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아요. 핸드폰 메시지를 주고받아가지고 질문합니다. 갑은 이 질문에 대해서 여자인 것처럼 답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자, 이제 우리가 묻습니다. 병에게 갑, 을 중에 누가 여자인가요? 물었더니 병이 이 갑이 여자입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그러면 튜링 입장에서는 요 갑이 머리가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죠.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약간 문제를 변형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 요거를 변형한 문제인데요. 저는 컴퓨터를 새맘이라고 그래요. 컴퓨터니까 사람이란 뜻이죠. 컴퓨터, 계산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컴퓨터가. 왜 거기다 사람의 지위를 붙였는지 아세요?
진짜 사람처럼 나중에 될 거라고 믿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셈 하는 사람 이렇게 하고요. 예. 근데 제 식으로 하면은 도우미 이렇게 해서 도우미가 되죠, 그죠? 돕다에서 이렇게 왔어요. 예? 엑스포트 한번 시작했던 용어인데요. 지금 부름이, 알림이 뭐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저는 온갖 동사를 다 이렇게 씁니다. 셈하는 사람이니까 셈하다, 셈함이 이렇게 되는 거죠. 말하는 사람은 말함이, 앉아있는 사람은 앉음이, 서있는 사람은 섬이, 달리는 사람은 달림이. 굉장히 쉽습니다. 자, 셈함이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사람이 있어요. 남자, 여자 상관없어요. 자, 병이 다시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근데 이 셈은 이번에 미션이 뭐냐면 자기가 사람인 것처럼 사람을 속여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잘 안 속아. 근데 요 놈이 컴퓨터가 셈함이가 조금 자기 학습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면서 똑똑해져가지고 나중에 자꾸 이 병이 속는 거야. 그래서 고민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사람이고 하나는 셈인데 누가 셈이고 누가 사람인지를 분간할 수가 없게 됐어. 그래서 자, 누가 셈함입니까? 물었더니 갑이라고 답을 했어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났어요. 그럼 이제 튜링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컴퓨터는 어떻다? 똑똑하다. 지능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아, 제가 시간 계산을 잘 못하네요. 네. 어쨌든 하나의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 물음이 어떻게 올바르게 되는지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한 거야. 이런 실험할 수도 있고요. 체계를 갖다 댈 수도 있고요. 야, 너 물리학 이론 알지? 이 이론에 의하면 이렇게 돼. 수학 계산법 알지? 계산법에 의하면 이래. 이거 올바른 거야. 이렇게 우리가 어떤 대답이 올바른지를 정당화하고 증명하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쪽에 보시면 그 박스 아래에 예상 가능한 9가지 반론, 제가 2가지만 넣었는데요.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한 가지만 해보죠. 시간이 없으니까. 재미있죠. 자, 반론입니다. 컴퓨터가 생각할 수 있다면 이건 데카르트가 이제 이미 했던 이야기를 이제 갖다 쓰는 건데요. 컴퓨터는 영혼이 있어야 된다. 이걸 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또는 감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도 좋아요. 어쨌든 인간이 갖고 있는 무엇인가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려면 의식이 있어야지. 생각하려면은 영혼이 있어야지. 생각하려면은 감정적인 것도 있으니까 감정도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려면 그런 거 있어야 돼.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컴퓨터에는 영혼이 없다는 거야. 의식이 없다는 거야. 왜? 신이 그렇게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앨런 튜링이 뭐라고 반론해요? 그래? 신이 전지전능하다면 왜 기계한테 영혼을 못 만들어 주겠느냐? 그건 네 상상이다. 신은 기계에게도 영혼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걸 이제 튜링이 쓴 용어인데요. 영혼의 아파트를 짓는 것이다. 기계 안에다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기계 안에다가 영혼의 아파트를 지어주는 것이다. 그러면 문제 핵심을 여러분이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안에 영혼의 아파트가 있나요? 확인할 길이 있으세요? 없죠. 뭘로만 확인할 수 있어요? 메시지. 응? 만일 컴퓨터가 그런 메시지를 주고받아가지고 사람이다라는 판정을 내리면 우린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걔 안에 영혼이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영혼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컴퓨터 안에도 영혼이 있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저희가 좀 쉬어야 되죠. 더 하시면 돼요. 네, 좋습니다. 쭉 읽어보시고요. 자, 생각해보기도 건너뛰겠습니다. 이 2가지의 이제 물음을 여러분이 접하셨는데, 하이데거가 묻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물음이에요. 전혀 다른 물음이에요. 첫 번째 물음은 쉽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전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물음인데, 이 물음은 닳고 따랐어요. 아무도 묻지 않아요. 일반인들은
그냥 언론에서 십몇 년 하면 십몇 년 하고 쓰면 그만인 거죠. 왜 십몇 년이냐? 이런 거 안 물어봐요. 내년이 또 무슨 해인지도 안 물어봐요. 그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달고 따라 빠진 물음.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지 못하는 물음이죠. 물론 어떤 사람은 여기에 관심을 갖고 막 평생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거 하고요. 자, 보기 2번은 조금만 설명드리면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컴퓨터의 자판이 키보드가 좀 있죠, 그죠? 뭐 입력기기가 좀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입력기기가 1억 개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상상이 되세요? 컴퓨터의 입력기기, 자판이 1억 개가 있다. 그런데 그 자판을 인간이 두드리지 않고 컴퓨터가 스스로 두드린다. 상상이 되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튜링 테스트의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몸 안에 수많은 신경망이 쫙 걸려 있어요. 이거 전부 입력 기계들이죠. 이걸 누가 프로세싱해요? 내 머릿속에 스스로 하죠. 자동기계죠, 이게. 내가 뭐, 이렇게 입력해라 해가지고 입력되고, 아웃풋해라 해서 아웃풋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가 알아서 하는데 나는 그 결과만 보고 따라서 하죠. 나는 내 몸의 사용자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어요. 내 영혼은 내 몸 안에 깃들여 있죠. 몸이 잘하면 영혼도 잘하나요? 뭐 그러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언밸런스한 경우도 있고. 자, 이 물음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조금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 어느 쪽으로 마음이 확 가냐 하면 두 번째 물음에 훨씬 많이 끌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현대인. 만약 첫 번째 물음에 많이 끌린다면 여러분 고대는 아니면 고대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어떤 종류의 물음에 사로잡히시나요? 이게 바로 자기의 인격을 결정짓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물음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눴는데요. 요건 이제 제가 결정을 짓는 이제 물음인데요. 두 가지는 아주 복잡하니까 제가 간단히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묻는다는 말은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뜸을 들여야지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시다가 무엇 물음이 있고 어찌 물음이 있다. 무엇 물음은 다 아시죠? 애가, 저희 애 같은 경우는 4살 때는 아무튼 저거 엄청 물었어요. 아빠 이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되게 쉽죠, 그죠? 이거 뭐야? 이거 컵이야. 애가 막, 우와, 우리 아빠 대단히 많이 안다. 제가 글쓰기 선생인데요. 이거 이렇게 쓰는 분 너무 많더라고.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이야, 뭐야, 이거. 네.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요? 컵이라고 하면 이제 영어니까 잔이야, 이렇게 할게요. 근데 애가 조금 더 지나면요, 이렇게 물어요. 아빠, 잔은 뭐야? 그럼 요건 대답할 수 있죠. 잔은 말이야. 물잔은 물을 마시는 거야. 근데 그 다음은 이제 문제가 돼요. 요놈이 아빠, 그럼 물은 뭐야? 그러면 야, 이게 물이야. 애한테 뭐 H2로 설명할 수도 없고 또 H2가 맞는 답인지도 모르겠고요. 그죠? 네. 물이 뭐야? 이거야. 마시기 한 거야. 안 마시면 죽어. 그럼 애가 다시 묻죠. 그죠? 왜 마시는데? 자, 이러면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그만 물어. 애가 이제 모든 물음에 대한 욕구를 잃어버리게 만들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시달리던 7살 때 시달렸던 게 뭐냐면 아빠 엄마는 어떻게 만났어? 묻고 또 묻고 뭐가 궁금한지 계속 물어요. 대답 안 해주죠. 계속 물어요. 이제 뭔가 사회적인 거, 성적인 거, 관계 이런 데에 눈이 탁 뜬 거야.
이 무엇이라는 물음은요, 우리말로 사물에 해당되는 용어가 영어로는 뭐죠? thing인데요. thing. 독일어도 비슷해요. ding. 이거는 모은다 뜻입니다. 영어로 이제 독일어를 많이 쓰게 될 테니까 ding은 모으다, 모으는 것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란 뜻이 있죠. 컵은 목마른 사람들을 여기다 모으죠. 물 마실 사람이 아닌 경우는 컵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컵은 뭐 하는 거야? 네, 물 마실 사람들을 모으는 게 컵이다. 모으는 거. 우리말로는 몬입니다. 몬.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 거. 그런데 지금 시간이 다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따가 연결해서 해야 되니까 지금 끝을 맺고 시작할 때 잠깐 쉬겠습니다.